안녕하세요. EM365 의원의 신영진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저희 EM365 의원에서도 많이 진료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시즌에 이제 약간 찬바람 불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시즌에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질환이고, 감기와 유사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익숙한 질환이죠.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아주 경미한 것부터 아주 심한 그런 것까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뭐 대부분 입원을 하시죠. 그래서 다양한 폐 감염, 폐 감염이 되는 것.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폐포,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우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기낭과 이와 연결되는 기도, 이런 기관지 이런 데에 이 튜브 안에 액체나 고름 같은 게 채워지면 이런 폐렴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것을 엑스레이에서 보면 엑스레이에서는 공기는 검게 보여서 보통의 폐는 검게 보이는데, 이 염증이 생긴 부위는 폐포 안에 물 성분, 진물 같은 그런 염증 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액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허옇게 보이는 그런 것들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공기가 채워져 있어야 할 폐포 공간에, 아니면 기도의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액체가 막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산소 호흡이 곤란해지는 게 폐렴이죠.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고, 누구나 폐렴에 감염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폐렴에 많이 감염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면역이 좋은 젊은 건강한 성인들은 이제 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2세 미만의 어린이,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보통 규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어떤 2세 미만 어린이는 이제 자기가 물도 혼자 마실 수 없고 뭐 코를 풀거나 이런 행동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역 체계가 아직 약해져 있고, 또 노인들은 더 약화돼 있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그런 폐렴균들과 싸울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또 폐렴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한쪽에 폐렴이 많이 걸리고 양쪽에 다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중 폐렴, 양측 폐렴이라고도 하고, 폐렴 중에 또 감기와 굉장히 유사해서 증상이 이게 폐렴일까 감기 정도일 것 같은데, 감기는 상기도 감염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기는 이제 상기도, 그러니까 이제 목 기관지까지 내려가지 않고 인두, 후두 거기까지 염증이 생기는 것을 총칭해서 감기라고 그러고, 그 감기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이러스이죠. 근데 폐렴은 그 감기 단계를 넘어서서 그 면역 체계를 뚫고 더 진입이 된 거죠. 기관과 기관지, 폐까지, 폐포까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세균 감염이고, 박테리아,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게 대부분 원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EM365 의원에서 폐렴을 많이 진료를 하는데 요새 유례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 동네 작은 응급실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동네 병원에서 좀 하기 어려운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그리고 뭐 임상병리 검사, 혈액 검사, 그다음에 폐렴 원인균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그걸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는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해드리고, 입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올해에 유례 없이 폐렴이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렴 종류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세균성 폐렴이죠.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성 폐렴, 진균성 폐렴, 그다음에 걷는 폐렴. 갑자기 생뚱맞게 웬 걷는 폐렴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워킹 뉴모니아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걷기 폐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지 않은 폐렴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폐렴이 되면 호흡곤란이 와서 힘든데, 그래서 덜 심각한 유형의 그런 폐렴이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비전형적 폐렴,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라고 하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마이코플라즈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레지오넬라 폐렴 이런 것들이
세균인데 그런 폐렴을 걷는 워킹 뉴모니아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는 증상이 일반적으로 폐렴 증상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인지 아닌지,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화농성의 가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렴을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치료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증상 조절을 하면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박테리아 세균성 폐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는 많은 게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꼭 써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폐렴은 바이러스성보다는 세균성이 더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항생제를 써야 되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세균을 잡는 약.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거죠. 우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코비드 19, 이런 것들은 걸맞는 항바이러스제를 쓰죠. 그래서 팍스로비라든지 라게브리오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타미플루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그것과 다른,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아까 세균이라고 말씀드렸고, 요새 올해 많이 유명해진 백일의 폐렴, 우핑커프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레지오넬라,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이제 폐렴 사스랄균, 폐렴 구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백신 접종도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진균성 폐렴, 곰팡이 폐렴, 빈도는 낮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폐렴의 공통 증상은 우리가 이제 감기랑 비슷하게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기침이 많고, 호흡이 좀 곤란하고, 기침할 때 가슴이나 배에 날카로운 통증, 흉통의 양상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리고 가래가 많죠. 그러니까 기침, 가래, 발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고, 뭐 피로나 식욕부진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좀 전반적인 이렇게 애매모호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장염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다가 그 기침이 너무 세게 나오면서 그 후두부에 있는 구토 반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목에 넣으면 우엑 하면서 이제 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구토를 하면서 또 흡인이 돼서 실수로 이렇게 폐렴이 더 악화되고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호흡이 빠르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호흡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호흡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과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입술이나 손톱이 푸르스름한 색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건 아주 전형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열이 오르면서 전신염증 반응으로 이제 맥박이 빨라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아까 그런 폐렴 증상 외에 좀 두드러지는 게, 이제 기침이 당연히 많은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과 오한, 발열, 오한, 두통, 그리고 호흡곤란, 특히 운동 시 호흡곤란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이나 그런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런 38도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흉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폐렴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세균이라고 말씀드렸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그다음에 감기 바이러스 굉장히 많죠. 뭐 사실 인플루엔자도 코로나도 다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도에만 있으면. 그 외에도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꼭 검사를 해서 뭐 코로나다, 독감이다 이렇게 밝혀내지 않는 거죠. 검사법도 PCR 검사를 물론 하면 되지만 뭐 치료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없고, 이런 감기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1세 이하 아기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런 바이러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코비드 19, 그 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미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일에도 세균도 있지만 백일의 바이러스, 우핑코프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일에는 이제 보데텔라 펄투시스라는 세균이 있고, 이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꼭
세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의 원인은 이제 폐렴구균이 제일 많겠죠.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어린 처음에 이제 1세 미만 영아 때 2, 4, 6개월에 3번 맞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맞는 4번 맞는 그런 백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균성 폐렴의 원인이 폐렴구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무상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폐렴구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형적인 폐렴 중에 걷는 폐렴, 그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 균들이 있고 특정 유형의 클라미디아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백일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균성 폐렴 원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고 문헌이 미국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 위주로 나와 있는데 이 벨리어를 유발하는 코시디오이 도미코시스균, 미국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그러고 새의 그 분변과 이 오염된 토양에서 발견되는 아모코쿠스, 미시피강과 오하이오강 계곡에서 발생하는 조직구균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제일 많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폐렴의 위험 요소 당연한 얘기인데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폐가 안 좋으면 당연히 위험 요소가 있겠죠. 심장병, 당뇨병 당연한 문제고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주변에 많지 않지만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졌거나 화학요법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먼지, 연기 또는 화학물질과 같은 작은 물질을 흡입하는 환경 너무 당연한 말들인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고 이런 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폐렴 환자 접촉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또 폐렴 예방접종 이런 것도 잘 하셔서 문제가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을 하거나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병원에 요양원들 의료시설에 계시거나 알코올이나 약물을 오용하시는 거나 삼키는데 어려움, 삼킴 장애, 연화 장애 이런 게 있으셔서 이제 제대로 식도로 들어가야 될 게 잘못해서 기도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있고 인공호흡기 쓰시면 당연히 폐렴에 위험한 요소가 있죠. 폐렴 검사 방법은 폐렴이 의심이 되면 일단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이제 동네 병원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시거나 이제 큰 병원을 가시는데 폐렴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쓰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저희 EM365 의원입니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임상명리 검사가 다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진료 시간 내에 오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는 일단 세균 감염 징후를 찾기 위한 혈액검사, 그 백혈구가 증가했다든지 염증 반응이 올라갔다든지 그리고 백혈구의 백분율에서 호중구가 증가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X선 검사 당연하죠. 흉부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어보고 맥박 산소 측정기 그리고 이제 산소 포화도 검사하는 거 이건 되게 간단하게 손가락에 이제 끼워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대부분 여기에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면 이제 저희가 큰 병원으로 보내드려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맥박 산소 측정기는요. 가래 검사는 며칠 좀 걸리긴 하지만 이제 가래를 뱉을 수 있는 성인들이 가래를 뱉으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수탁업체에 보내서 어떤 세균이 감염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보다는 그 위에 있는 3가지 검사를 더 저희는 많이 하게 되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동맥혈 가스 검사, 기관지경 검사, CT 스캔, 그다음에 흉막액 배양 이런 것들은 좀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에서 큰 병원에서 할 수 있고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폐렴인지 아닌지를 바로 보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 정말 이제 이 폐렴이 거의 확진돼서 입원되신 분이 이제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합병증들이 생겼는지 경과관찰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추가 검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검사고 동맥혈가스 검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체열은 정맥에서 하는데 동맥에서 산소 포화도가 풍부한 동맥에서 보통 손목에서 많이 하고요. 이게 의사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소가 얼마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는지 이런 걸 측정하기도 하고 그 검사가 이제 술기도 쉽지 않지만 그 환자분의 통증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큰 병원에서 가능한 거고요. 기관지경 검사 이것도 당연히 굉장한 전문 호흡기 내과의 기관지경
검사에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CT 스캔 당연히 큰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흉막 배양은 이제 흉막에 이런 어떤 감염 폐렴으로 해서 물이 찼을 때 그것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보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렴 합병증, 균열증, 폐혈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혈액 내에 세균들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초기에는 혈액 내에 세균이 들어가면 그걸 폐혈증이라고 하고, 폐가 썩을 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가서 혈액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폐혈성 쇼크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흡이 어려우니까 호흡 부전이 생기고, 정말 심한 경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흉막 삼출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와 흉곽을 덮고 있는 조직층 사이에 체액이 쌓이면서 폐를 더 악화시키고 호흡을 악화시키고 호흡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폐 농양, 고름이 차는 거죠. 폐 내부 또는 주변에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돼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아주 심각한 유형의 호흡부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써야 될 수 있도록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부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른데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신부전이 아니고, 신부전은 콩팥부전이고 심부전은 심장부전인데, 이게 이제 심장병이 있거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은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심장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폐렴의 단계는 첫 번째는 굉장히 혼잡스럽죠. 감염 첫날 또는 몇 시간 동안의 기침과 피로가 있으면서 내가 감기에 걸린 건가, 이게 폐렴인가, 열이 또 많이 나지 않고 이러면서 비전형적 폐렴은 더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제 어떤 실험실 검사에서 폐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렴, 그 영상 검사에서 폐가 회색빛을 띠는 그런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고, 나중에 이제 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해결 단계. 이건 이제 잘 치료가 되었을 때죠. 항생제를 잘 써서,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하거나 아까 그런 검사들을 해서 잘 치료가 되었을 때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아까 박테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테리아성 폐렴은 폐렴약, 항생제를 쓰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쓰거나, 이거는 위험한 바이러스일 경우에 코비드-19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는 그 특정 특정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들은 그냥 휴식이나 수분 보충,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 복용, 이런 증상 조절, 기침이 많이 나면 진해고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증상 조절을 해서 내 몸의 면역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진균성 폐렴은 흔하진 않지만 항진균제를, 곰팡이를 잡는 약을 복용을 하거나 투여를 합니다. 비전형적 폐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레지오넬라균 폐렴이 있고, 좀 심하지 않은 폐렴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방법,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걸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증상도 안 심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자가 관리로 집에서 회복이 가능하고, 심각한 증상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열이, 고열이 계속된다든지 화농성의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진료가 필요하고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네뷸라이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뷸라이저를 한다고 해서 폐렴이 모두 그냥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고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입원을 언제 하느냐? 많이들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폐렴이 감기보다는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의 케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항생제 투여를 하고 수액 보충도 하고, 이런 간호사들에 의해서,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해야 되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맞거나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 산소요법, 호흡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폐에서 체액을 빼내야 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돼서 한 일주일 안에 퇴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 당연한 얘기죠. 열이 내리고 점액이 덜 생성되고
가래가 덜 나오는 거죠. 가슴이 더 편안해지고 당연한 호흡, 그리고 기침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더 편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증상 완화 회복에 도움되는 방법,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쉬어야 되죠. 저도 폐렴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진료도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폐렴에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는데 아마 생애 처음 걸린 것 같습니다. 폐렴은 올해 워낙 폐렴 환자가 많고 그런 폐렴 환자 진료하다 보니까 걸렸는데 휴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여러 가지 업무상, 그다음에 제 어떤 상황상. 그래서 수액을 맞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증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휴식을 못하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휴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휴식이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거고, 진통제를 진통제,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을 하죠. 두통도 생기고 전신 근육통, 몸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과 해열까지 요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브루펜, 타이레놀 계열 이런 것들. 수분 섭취 당연합니다. 장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분을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어떤 전신 염증 반응이 있으면 탈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게 당연히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그냥 맹물만 마셔도 됩니다. 뭐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상관없이. 그리고 따뜻한 차도 좋고 국물 등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점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콧물들이 이제 목에 넘어와서 후비루라고 하는데 그것이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와 어떤 가래 성분, 이렇게 점액질 성분 이런 것들이 자꾸 후두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아내는 게 이제 기침과 살에 들리는 경우 이런 것들인데, 자꾸 자극이 되면서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 실수로 그게 들어가면 이제 기관지염 폐렴이 더 악화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물이 들어가는 물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액을 이렇게 약간 세정을 해서 식도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도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후두 덮개가 딱 우리가 물이나 뭘 삼킬 때 후두 덮개라는 게 후두를 딱 막아주고 기도의 입구인 후두를 막아주고 식도의 입구가 열리게 해주기 때문에 식도로 들어가면 그냥 소화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당연한 얘기고, 냉찜질, 열이 나면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가운 찜질해주고, 당연히 금연, 흡연하지 마시고 흡연자 근처에도 있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집에 폐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족분들 중에 흡연자는 절대 흡연을 하시지 마셔요. 주변에서 하시지 마셔야 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폐렴 예방,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손 자주, 감염병 예방, 손 자주 철저히 씻으시고, 아픈 사람 피하시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옷소매 팔꿈치 대고 하시고, 이거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유행했던 말들이죠. 자주 만지는 집이나 작업 공간의 표면을 잘 청소하세요. 흡연을 하지 말고 간접 흡연도 피하세요. 천식, 심장병, 당뇨병 등 건강 문제가 있으면 치료 계획을 고수하시고, 폐렴과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 받으시고, 운동, 건강한 음식 섭취, 충분한 수면 통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고 일상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폐렴 백신 많이 있죠. 그래서 접종 대상이 64세 이상 어르신, 이제 65세로, 우리나라는 65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병이 있어서 장기의 건강에 문제 있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진 분들, 어린이 2세 미만, 폐렴 위험이 높은 2세에서 5세 어린이, 그다음에 집단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흡연자는 백신을 꼭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무료 접종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성인들, 60세 미만의 이런 성인분들도 이런 무료 접종은 안 되지만 이렇게 좋은 폐렴 백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면서 어떤 천식이 있거나 이런 취약하신 분들은 폐렴 백신 접종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독감 예방 접종이 좀 되게 중요하다. 폐렴
취약하신 분들은 폐렴 예방 접종을 하면서 독감 예방 접종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시거나 이런 접종을 하실 때도 같이 폐렴구균 접종을 하시면서 예방 접종 하시면서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비드-19, 그다음에 폐렴이나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그다음에 홍역, 백일해, 수두 이런 백신 맞으실 때 폐렴구균 백신도 같이 맞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폐렴 백신은 이제 여기에 특정 제약사 회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PCV15, PCV20, PCV23 이렇게, 이건 미국 문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요. 가장 최신 선진국들에서 쓰는 중요한 백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5는 이제 15가지 타입, 그러니까 15가, 우리가 뭐 독감 4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 20은 20가, 23은 23가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 PCV 13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어린이에게 썼었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문헌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아이는 2, 4, 6개월, 12, 15개월에 PCV 15, PCV 13을 만들던 회사에서 PCV 15를 새로 개발해서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4월부터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시켰고, PCV20도 미국에선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월 달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허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PCV15와 PCV20 최신에 개발된 굉장히 그 폐렴구균의 커버리지가 높은 이런 것들, 이런 백신들이 있고요. 이 두 개가 제약사가 서로 경쟁 제약사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건데 어린이는 대부분 어린이는 2, 4, 6 그래서 그러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에 3번 맞고, 그 다음에 12개월 넘었을 때 15개월 그 이내에 한 번 더 맞아서 4번 접종을 합니다. 이제 5세까지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6에서 18세 어린이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회 접종이 필요하고, 65세 이상, 우리 노인이라고 하긴 참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젊어 보이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면역은 좀 약해지시기 때문에 폐렴 위험 요소가 있는 65세,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그 어른분들과 그다음에 폐렴 위험 요소가 있는, 뭐 아까 면역이 약해져 있거나 장기 부전, 장기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흡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PCV20을 한 번 접종하거나 PCV15와 PCV23을 한 번씩 접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미국 문헌이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PCV20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15가 이제 이 질병관리청 보면 어르신들은 폐렴구균 23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PCV 23이죠. PCV 23을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허가를 받아가 작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1회 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접종을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접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른 접종들을 하셨으면 65세 이전에 접종을 했으면 이걸 한 번 더 추가하는. 그러니까 이 접종은 무료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비용을 내고 PCV 13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맞으시는데 그걸 13 맞으셨다면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23가를 한 번 더 맞으시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소아 질병관리청에 있는 PCV, 예전에 10을 썼었습니다. 이건 이제 없어졌고 13을 오랫동안 쓰다가 PCV 15가 이제 요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 접종 시작. 그래서 이렇게 13에서 두 가지가 더 고유혈청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가 더 커버가 돼서 더 많고, 접종 횟수가 2, 4, 6개월 2, 4, 6개월 동안 3번을 맞고, 이 기본 접종입니다. 표준 접종 3번을 맞고 돌 지난 다음에 15개월까지 한 번 더 접종해서 4번을 접종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이외 예외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접종을 완벽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V15가 나와서 되게 좋다, 좋은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과 이 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폐렴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렸다가 악화돼서 걸리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저희 EM365로 언제든 찾아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고, 필요한 치료들을 적절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